1984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자기 검열이라는 심리 메커니즘. 왜 지금 다시 1984인가? 1984는 감시와 선전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주인공 윈스턴이 스스로 생각하려는 충동을 품지만 끝내 자기 검열이 완성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1984는 흔히 디스토피아 소설로 불린다. 미래 사회를 예언한 작품, 감시와 통제의 세계를 그린 소설이라는 설명도 익숙하다. 그러나 이 소설이 지금도 불편하게 읽히는 이유는 미래를 잘 맞췄기 때문이 아니다. 이 작품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 세계에 반응하는 인간이 되었고 이미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상은 1984를 미래 소설로 읽지 않는다. 대신 이 작품이 분석한 인간의 반응 구조, 특히 자기 검열이라는 심리 메커니즘을 따라가 본다. 아시모프의 비판. 독해 기준을 바꾸는 순간. 아이작 아시모프는 1984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이 소설이 과학적 상상력도 부족하고 미래 예측으로서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 그의 기준은 분명했다. 미래를 다룬 소설이라면 기술과 사회 변화가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 비판은 틀렸다기보다 다른 기준에서 나온 판단이었다. 아시모프가 미래를 기준으로 이 작품을 읽었다면 이 영상에서 우리는 인간을 기준으로 읽는다. 1984는 미래 사회를 설계하려는 소설이 아니라 위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한 소설이다. 1984는 1948년에 쓰였다. 그 무렵 이미 전자회로로 계산하는 컴퓨터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은 물론 컴퓨터도 이 소설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사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술이 아니었다. 1984에서 첨단 기술이 중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오해를 두려워한 것은 기계의 지능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복종하게 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공포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데 있다. 일기 장면. 자기 검열은 생각이 아니라 멈춤에서 시작된다.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주인공 윈스턴은 강력한 저항을 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조심스럽게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종이에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행위였다. 이에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 순간 윈스턴은 아직은 무사한 사람에서 이미 유죄인 사람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생각은 아직 범죄가 아니다. 말해지지 않은 생각은 아직 처벌되지 않는다. 범죄가 되는 것은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인 태도다. 위험한 것은 즉 스스로 멈추지 않는 행위다. 윈스턴은 알고 있었다. 종이에 글을 쓰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 체제는 사람을 처벌하기 전에 스스로 멈추게 만드는 사회다. 자기 검열이 검열 이전에 이미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3. 텔레스크린. 자기 검열을 생활로 만드는 장치. 텔레스크린은 각 가정과 작업장에 설치된 화면이다. 정보를 송출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사람을 감시할 수 있다. 볼륨은 낮출 수 있지만 완전히 끌 수는 없다.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보고 있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감시는 기계가 수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몸에 익힌 하나의 습관이 된다. 그래서 이 사회의 사람들은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가정하며 살아간다. 그러다가 감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미 길들여진 상태로 살아간다. 텔레스크린은 갑자기 등장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관리된 통신의 논리를 하나로 묶은 상징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습관이었고 그 습관은 결국 본능이 되었다. 자신이 내는 모든 소리가
항상 누군가에게 들리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습관과 본능이다. 감시는 외부의 폭력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자 본능이 된다. 자기검열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몸에 밴 반응이 된다. 4. 뉴스피크. 말이 사라지면 생각도 사라진다. 뉴스피크는 오웰이 이 작품을 쓰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낸 주어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설정용 용어를 넘어 권력이 언어를 통해 생각의 범위를 관리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포착한다. 그래서 뉴스피크는 소설 속 개념이면서 동시에 현실을 설명하는데도 놀라울 만큼 매끄럽게 작동한다. 말이 세계에 맞춰 만들어지는 오웰의 주어를 예로 들어보면 생각 범죄, 아직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멈추지 않은 생각 자체가 범죄가 되는 상태. 범죄적 사고,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만으로 이미 위험해진 상태. 얼굴 범죄,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스친 표정 하나로 성립되는 범죄. 이중사고, 서로 모순되는 두 생각을 동시에 진실로 믿는 능력. 비인간, 죽은 사람이 아니라 존재했던 사실 자체가 지워진 사람. 당은 거짓말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언어를 줄여나간다. 말할 수 없는 것은 곧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검열은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의 문제가 된다. 자기 검열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떠올리지 않는 상태로 완성된다. 다시 말해, 사람은 검열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검열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5. 마지막 장면. 패배가 아니라 완성. 윈스턴은 처음부터 혁명가가 아니었다. 그는 몰래 생각했고 잠깐 사랑도 했고 잠시나마 체제 바깥의 세계를 상상했을 뿐이다. 윈스턴이 보여주는 연애는 사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줄리아와의 관계는 감시와 규율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몸과 욕망을 되찾으려는 하나의 저항이었다. 길들여지기 전에 그는 이렇게 체제에 맞서기도 했다. 그러나 당의 이름으로 고문이 자행되고 이것은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현실을 다시 정의하는 작업이 된다. 그 과정에서 윈스턴은 자신의 기억과 판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그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 진실을 바꾸는 법을 배운다. 소설의 끝에서 윈스턴은 처형되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체제에 적응한 인간이 된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체제를 이긴 것이 아니라 체제에 저항하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패배시켰다. 이건 고문의 승리가 아니다. 권력의 승리도 아니다. 자기 검열이 완성된 인간의 탄생이다. 체제는 더 이상 그를 감시할 필요조차 없다. 6. 현재로 돌아오기. 사건이 아니라 상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안정되지 못한 사회였다. 냉전이 시작되었고 공산주의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로 침투하는 위협으로 상상되었다. 누가 적인지보다 누가 적일 수도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 시대였다. 정치인은 의혹의 눈초리를 동원했고 언론은 혐의의 시선을 확대했으며 시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침묵하거나 고발에 동참했다. 증거보다 태도가, 사실보다 충성이 먼저 요구되었다. 이때 공포는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과 언어 속에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초 미국에서 조지프 메카시라는 한 정치인이 등장한다. 그는 명단을 들고 나와 정부와 사회 곳곳에 공산주의자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증거는 불확실했지만 의심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혐의를 벗기 위해 침묵하거나 충성을 증명해야 했다. 이 정치적 선동은 곧 하나의 이름을 얻게 된다. 사람들은 그것을 메카시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메카시즘은 그 어떤 정책이 아니었다. 특정 인물의 광기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 전체를 휩쓴 분위기였고 서로를 감시하게 만든 공포의 전염병 같은 현상이었다. 그래서 메카시즘은 시대를 얼룩지게 만든 일대 사건이었다. 오늘날의 세계는 다르다. 공식적인 검열은 줄었지만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해석될 가능성을 먼저 계산한다. 국내에선 민간인 사찰이라는 뉴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심찮게 뉴스에 등장했었다.
그래서 독재 체제는 무너졌지만 그 체제 아래에서 길들여진 사람들의 반응은 사라지지 않았다. 명령이 없어도 침묵하고 검열이 없어도 스스로 멈추는 태도는 하나의 사회적 심리 상태로 남았다. 권력은 사라졌지만 그 권력에 적응한 인간은 그대로 남은 것이다. 오웰이 1984에서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독재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 독재 체제하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가? 오웰의 1984는 바로 이 사회적 심리 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세계를 그린 소설이다. 그래서 1984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형으로 읽힌다는 말이다. 7. 말보다 먼저 작동하는 것. 자기 검열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서 먼저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영상을 제작하는 바가본도는 표현을 고르고 톤을 낮추고 말의 각도를 조절하고 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미 몸에 밴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검열은 억압의 결과라기보다 반복 속에서 몸에 밴 습관처럼 작동한다. 말하지 말라는 명령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말하지 않는 쪽을 먼저 선택한다. 회의 자리에서, 댓글창에서, 혹은 단체 대화방에서 우리는 언제 말을 삼켜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은 상황에 맞춰 어휘를 고르고 표현을 다듬는 문제와는 다르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기 전에 생각의 범위가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다. 허용 범위가 이미 조정된 상태에 가까워진다는 말이다. 8. 결론. 왜 1984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인가? 1984는 미래를 예언한 소설이 아니다. 이 소설이 분석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통치 장치가 아니라 권력보다 먼저 무너지는 인간 내부의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시간을 초월해 살아남는다. 우리가 그 세계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방식으로 반응하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웰이 보여준 것은 권력이 어떻게 진실을 숨기는가가 아니라 진실의 통로를 어떻게 장악하는가라는 작동 구조였다. 이 구조는 감시 글 자체보다 정보가 먼저 노출된 사회에서 더 분명하게 작동한다. 오늘날의 보이스피싱은 바로 그 환경 위에서 반복되는 사례다. 보이스피싱은 무작위로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상대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먼저 만든다. 그리고 그 위에서 확인 경로 자체를 장악한다. 어디로 전화해 확인하라고 말하고 그 번호로 전화하면 같은 일당이 전화를 받는다. 확인은 존재하지만 검증은 불가능하다. 이 구조는 1984에서 정부기관인 징실부가 작동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제공된다. 다만 그것이 검증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차단될 뿐이다. 그래서 1984의 공포는 거짓이 퍼지는 데 있지 않다. 검증이 불가능해지는 데 있다. 감시사회가 남긴 것은 순응하는 태도만이 아니다. 오늘의 사회에서 가짜뉴스는 침묵을 강요하지 않는다. 댓글은 넘쳐나고 의견은 과잉 생산된다. 그러나 정보가 많아질수록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오히려 더 불분명해진다. 확인은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확인들이 서로를 무력화시킨다. 이때 진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런 구조는 소비와 데이터의 영역에서도 반복된다. 한국 사회는 현금보다 카드,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에 가장 익숙한 소비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구조에서 소비는 곧 기록이 되고, 기록은 개인의 생활과 성향을 데이터로 재구성한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카드 회사들이 세계인의 소비 데이터를 관리해 온 지는 오래다. 최근에는 중국이 경제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관리 체계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데이터가 집중될수록 보안상 취약점 역시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문제는 누가 더 안전하냐의 경쟁이 아니라 개인의 삶이
데이터로 환원되는 구조가 이미 일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소설이 지금도 읽히는 이유는 오늘의 한국이나 미국을 예견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이 닫힌 세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오웰이 경고한 것은 독재의 귀환이 아니었다. 검열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작동하는 사회적 심리 상태였다. 1984는 미래를 그린 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지를 묻는 소설이다. 지금까지 바가본드의 지구촌 문학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